역사상 가장 위대한 금융 제국 중 하나가 어떻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20세기 초반 한 가문이 미국 금융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이름 하나면 수십억 달러가 움직였죠. 하지만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고 탐욕과 배신 그리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월가의 전설 모건 스탠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20년대 말 잭 모건이라는 인물이 월스트리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당시는 정말 돈 벌기 쉬운 시절이었으니까요. 그와 그의 동료 금융인들은 황금 시대를 열었고 시장은 단 12개월 사이에 거의 42%씩 치솟았습니다. 1920년대 후반에는 JP 모건 주니어와 그의 파트너들을 예수와 12제자에 비유하는 말까지 나돌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위상인지 느껴지시나요? 평범한 사람들은 모건의 약속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룻밤에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모두가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다른 이가 돈 버는 걸 보면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1920년대에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나도 해야겠어. 안 하면 바보처럼 보일 거야. 문제는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경제 전체가 붕괴되면서 모든 게 끝났다는 점입니다. 심연 속으로 떨어진 거죠.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붕괴였습니다. 재산이 반으로 줄어든 모건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어요. 후보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자신의 사업과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기업체로 유명한 듀폰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후보에 맞서 지원한 후보는 FDR이었는데 그 역시 미국 최상류층 정치 가문 출신이었죠. 모건은 FDR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들의 이익과 월가 동료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FDR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고 그의 취임 연설은 절망에 빠진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는 은행업과 사업계에서 신성한 신뢰를 무자비함과 이기심으로 더럽혔다고 비난했습니다. 모건이 FDR을 집권시키는 데 도움을 줬을지 몰라도 새 지도자는 재빨리 그에게 등을 돌렸죠. 그리고 이 재앙에 책임이 있는 은행가들을 추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FDR은 매우 영리한 정치인이었어요.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의 실패를 이용해 절박한 국민들에게 뉴딜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뉴딜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애매하게 남겨뒀죠. 글래스 스티걸법이 제정되면서 상업은행은 투자은행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건 하우스는 강제로 분리되어야 했죠. JP 모건 주니어에게는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이 문제로 괴로워했을 겁니다. 투자은행 부문은 모건은행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회사가 되었어요. 잭 모건은 아들 헨리 모건과 사업 동료 해롤드 스탠리를 새 회사의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바로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하우스는 항상 다른 사람의 돈을 활용하는 데 능숙했죠. 모건 스탠리의 탄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트너들은 2억 달 이상을 모금했는데 대부분이 빚이었고 자기 돈은 일부에 불과했어요. 브랜드 자산의 좋은 사례죠. 그들은 모건이라는 이름 덕분에 엄청난 부채를 떠안는 것도 편안하게 여겼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월가 최대 투자은행으로 성장했고 전체 공모의 23%를 담당하게 됩니다. FDR이 모건 가문을 분할하도록 강제했을지 몰라도 새로운 두 모건은행의 순자산 합계는 원래 모건은행의 자산을 뛰어넘었어요. 1936년 모건과 루스벨트는 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죠. 진짜 적은 6,40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1939년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독일의 전례 없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단 3주 만에 폴란드는 함락되었죠. 히틀러는 서쪽으로 시선을 돌려 서유럽 전체를 집어삼킬 준비를 했습니다. FDR은 유럽의 위협을 보고 미국이 전면적인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성을 깨달았어요. 현대 전쟁에 대비한 미국의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세계에서 18번째로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네덜란드도 우리보다 큰 군대를 보유했고 헝가리는 우리보다 더 나은 군사력을 가졌죠. FDR은 첫 임기 내내 미국 기업들과 싸우면서 많은 엘리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피에르 듀퐁을 죽음의 상인이라 불렀고 잭 모건을 1929년 시장 붕괴의 얼굴로 공개적으로 비난했죠. 독일의 위협이 커지자 FDR은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가 한때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했죠. FDR은 모건 가문과 예상치 못한 동맹을 맺어 미국을 세계가 본 적 없는 군사 강국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모건의 일부로서 다른 투자은행들과 협력해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금 무려 52억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모건은 분명히 국가적 이익을 자신의 맥락에서 바라봤을 거예요. 미국을 구하는 건 기본적인 자기 이익의 행위였지만 동시에 애국심이기도 했죠. 놀랍지 않나요? 국가가 공동의 적과 마주하면 큰 차이점도 함께 모이고 미국 전체 산업이 하나의 거대한 협력된 전쟁 기계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1945년 트루먼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파리 사령부의 아이젠하워 장군으로부터 독일군이 연합국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받았다고요. 일본도 우리의 조건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백악관으로부터 방금 받은 말이었죠. 뉴욕의 뉴스룸에서도 축하 행사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전쟁 중 막대한 자금 조달 덕분에 모건 스탠리는 인류 투자은행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제가 수석 파트너로서 영광스럽게 여기는 회사는 항상 인류 사업만을 인류 방식으로 수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은행업은 관계 사업이에요. 전쟁 중과 전후에 모건 스탠리는 정부 및 여러 기업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회사는 국가가 가장 번영한 시기 중 하나인 1950년대를 앞두고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죠. 1950년대가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경제 성장에 거대한 물결을 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본 적 없는 종류의 성장이었죠. 불과 10년 만에 GDP는 2배로 늘어나 놀라운 수준에 도달했어요. 동시에 월가 은행들의 자산은 1,520억 달러에서 5,020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폭발적인 확장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월가로 향했죠. 모건 스탠리는 이 기회를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건 스탠리는 놀라울 정도로 보수적이었어요. 그들은 인류 기업으로서의 브랜드를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IBM, 소니, 20세기 폭스 같은 유명 기업들하고만 협력했습니다. 사업이 호황을 누리는 동안 모건 스탠리의 파트너들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돈은 회사에서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일부일 뿐이었죠. 1986년 이전까지 모건 스탠리 파트너들은 상당히 부유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엄청나게 부유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 새로운 세대의 파트너들이 기존 경영진이 은퇴하면서 지휘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곧 그들은 임박한 폭풍의 절벽에 서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굶주림과 탐욕에 이끌린 새로운 유형의 투자은행가들이 나타나 모건 스탠리와 충돌 경로에 있었죠. 솔로몬 브라더스는 1910년에
유대인 사업가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채권 거래소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채권 시장 호황을 맞이했죠. 1970년대 후반 금융에 대한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 덕분에 솔로몬 브라더스는 투자은행 업계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브라더스는 모건 스탠리를 자신들이 인수할 수 있는 노령의 거대 기업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프닝 무브를 위한 기회뿐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IBM은 기술 분야에서 확실한 선두주자였습니다. 게임 체인저인 370 메인프레임 시리즈 덕분이었죠. IBM은 확장을 촉진하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계획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오랜 파트너인 모건 스탠리의 임무였습니다. 기회를 감지한 솔로몬 브라더스는 IBM에 모건 스탠리보다 더 저렴하고 더 나은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솔로몬 브라더스는 채권 시장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들은 기업들이 더 많은 채권을 빠르고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놀라운 결정으로 IBM은 솔로몬 브라더스를 자사 채권 발행의 주요 인수인으로 선택했고 모건 스탠리는 가장 소중한 고객 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건 스탠리는 선두 자리를 내주기를 거부했어요. IBM이 솔로몬에게 승인을 내준 후로 월가의 모든 회사가 모건 스탠리를 미래 상품 제공에서 가장 앞선 자리에서 밀어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IBM이라는 고객을 잃으면서 모건 스탠리는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잃었죠. 더 중요한 건 그것이 그들의 명예의 핵심을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가 시작되면서 경쟁 투자은행들은 게임의 규칙을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고 현상 유지에 도전했습니다. 그 무렵 많은 투자은행들은 미친 듯이 성장했어요. 베어 스턴스는 1985년에 상장되었고 골드만삭스는 일본 투자자들로부터 약 3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수장에는 딕 피셔와 존 맥 같은 리더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치열해지는 경쟁에 맞서기 위해 모건 스탠리가 상장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죠. 최근 신규 발행된 100개 채권은 평균 21.2%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월가의 유력 기업인 모건 스탠리는 올해 3월 21일 56.50달러에 상장된 주식 중 하나였는데 첫 거래일을 71.25달러로 마감했어요. 이 회사들은 거품 경제의 절정기에 자금을 조달한 게 매우 현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공짜 돈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모건 스탠리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했습니다. 곧 그들의 선견지명이 옳았음이 증명되죠. 1987년 10월 19일 전 세계 주식 시장은 자유낙하로 곤두박질 쳤고 다우존스는 단 하루에 무려 22.6%나 폭락했습니다. 월가가 혼란 속에서 비틀거리는 동안 모건 스탠리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들의 손실은 경쟁사에 비하면 사소한 멍에 불과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인류 기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했죠. 블랙 먼데이 폭락 이전과 상장 회사로서의 첫 해 동안 모건 스탠리는 적극적으로 대비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침체에 대비해 해지하는 동안 번영이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시장이 회복되고 공개 회사가 되면서 회사는 단기 분기 실적에 집중해야 했고 꾸준한 수익이 필요했습니다. 폭락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거나 상장 기업이 되었기 때문일지 몰라도 우리는 분기 실적에 매우 집중했어요. 회사는 꾸준한 수익원을 다각화해야 했습니다. 피셔와 맥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까지 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죠.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른 투자은행과 합병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1993년에 바로 목표를 찾았죠.
1990년대 초 SG 워브루크는 가장 유명한 영국 투자은행이었습니다. 유대인 은행가 지그문트 조지 움브루크가 1946년에 설립했고 60년대 초반 유로 채권 시장을 창출하여 금융의 혁명을 일으켰죠. 1994년 SG 워브루크는 영국 최대 증권사이자 영국 100대 기업 중 50개사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여겨졌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주요 투자 대상은 워브루크가 75% 지분을 보유한 머큐리 자산운용이었어요. 모건 스탠리는 성공적인 국제 투자 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분야에서 강점을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두 회사의 결합으로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이 탄생하게 될 거였죠. 모건과 워버그라는 명성 있는 이름을 합친 것이니까요. 합병이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SG 워브루크, 그 투자은행이 매각을 앞두고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오늘날 그 약화에 대한 암울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3월 30일 일로 마감된 회계연도의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브루크의 명성 있는 외관 뒤에는 재정적 어려움과 내부 불화의 상처가 숨겨져 있었고 모건 스탠리는 그들과 아무런 문제도 겪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합병 가능성이 좌절되자 워버그는 스위스 은행에 회사를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셔와 맥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를 선도적인 투자은행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들의 비전은 여전히 유지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경쟁자가 그들의 레이더에 등장합니다. 바로 딘 위터였습니다. 1997년 당시 딘 위터는 미국 최대의 증권회사 중 하나였어요. 1985년 이후 단 12년 만에 딘 위터는 디스커버 카드의 성공 덕분에 수십억 달러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딘 위터의 엄청난 성공으로 인해 이 회사는 소매 금융 분야에서 사실상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죠. 이 모든 건 한 사람, 필립 퍼셀 덕분이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태어난 필립 제이 퍼셀은 1950년대 낙관적인 시기에 성장했어요. 퍼셀은 항상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열정적인 투지를 가지고 잡지를 팔고 동네 세탁소에서 셔츠를 다림질하는 일도 했죠. 퍼셀은 처음부터 매우 실용적인 수준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런던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퍼셀은 세계 최고 경영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 맥킨지에서 역할을 맡았어요. 퍼셀에게 컨설턴트라는 직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죠. 맥킨지는 그저 더 큰 목표를 향한 그의 도약대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전히 우연히 그는 자신이 찾던 것을 얻게 됩니다. 1976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형 소매업체 시어스는 퍼셀을 고용하여 회사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게 했어요. 그의 아이디어 덕분에 시어스는 개선을 보였고 퍼셀은 기획 담당 부사장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순위를 올리고 1986년에는 시어스 계열사인 딘 위터의 CEO 역할을 맡았죠. 퍼셀은 더 이상 단순한 컨설턴트가 아니라 조언 판매를 생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얻은 경영권으로 그는 수십억 달러의 자산과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금융회사를 감독했고 회사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큰 아이디어, 즉 파괴적인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신용카드 산업에 눈을 돌렸죠. 당시 시장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카드가 모두 매우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퍼셀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익을 창출하는 대신 그는 연회비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현금 환급 혜택도 제공하는 획기적인 신용카드를 구상했습니다.
실제 수익은 거래 수수료와 가맹점에서 발생하죠. 그것은 그들에게 사업 모델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적어도 처리 측면은 방정식의 신용 측면과 매우 다른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스커버의 새벽입니다. 디스커버 카드였죠. 이 아이디어는 매우 단순했지만 신용카드 산업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986년에 퍼셀은 딘 위터의 회장이 되었고 디스커버를 출시했죠. 1992년 딘 위터와 디스커버는 순수익 37억 달러를 기록하며 4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디스커버의 성공으로 딘 위터가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금융 서비스 회사 중 하나가 되었어요. 모건 스탠리의 맥에게